시나위는 중국에 당학이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우리의 고유 음악입니다. 신이 노는 음악이라고 하던 걸 보면은 무속의 뿌리를 둔 것 같습니다. 대여섯 악사들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무형식의 음악이죠. 그 기력화음에 빠져보면 장구나 징, 피리, 대중 같은 악기의 개성이 완벽합니다. 결국에는 그 개성들이 은근히 어우러져서 멋진 화음을 내는 것이 시나위의 참것이죠. 서울이란 도시 전체가 연주하는 시나위, 그 연주 현장에 함께 가보시죠. 가끔 보시는지요? 이 요즘 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를 해야 이익이 생긴다는 게 기업의 공식인데. 분장을 지우면은 좀 젊어 보일까요? 이 맡은 역할에 따라서 지방 사투리도 열심히 흉내를 내지만은 저는 서울이 고향입니다. 사대문안 북촌 우대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으니까 아저 사장님께서 그 대리들하고 좋은 토박이 얘기하고 되는 싶으신 게 겁니다. 있으신 모양입니다. 근데 부장님은 왜 가세요? 부장님은 대리도 하면서 사장 잠시만요 하시오. 그 북촌의 엄격한 가풍이 지금도 가끔 꿈속에 나타나는 옛집과 함께 제게는 아름다움의 근본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안국동 95번지 참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한 살 때부터 이 9.28 수복될 때 그때가 16인가요? 그때까지 바로 이 골목에서 개구쟁이 노릇을 할 때입니다. 그때 그 같이 놀던 친구들, 동생들이 다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골목에 들어오니까 아직도 이 골목이 막혀 있고 많이 지금 이 수리가 되고 변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도 그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길바닥은 전부 이 보도 브록으로 깔았지만은 그 당시는 그냥 흙바닥이었죠. 이 안에서 집 안에서 있으면은 이 거리에 이 골목 안에 지나다니던 상인들 또 거리의 소리들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무사리 배추 우이살 후박이 생선 비웃들어 생선 비웃이여 비웃 이런 거리의 상인들의 소리 또 넉마나 팥을 삽시다 이런 유리병이나 간장 동삽시다 이런 그 상인들의 소리 그런 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생생합니다. 막힌 골목을 누비고 다니던 행상들의 외침은 그 시절 우리들이 따라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1930년대) 일제 치하에서 그러나 어른들은 이런 뜻깊은 노래를 듣고 또 불렀습니다.
잠든 서울이 깨어나 삼천리 강산이 푸른 잎을 틔우며 힘차게 소생할 것을 염원했던 조명암 시인의 서울의 노래. 시인이 지은 유행가 가사는 서울이 우리의 근본터임을 인별하고 있습니다. 삼거리 서울거리 내원이 아름답네. 가로 그 푸른 잎에 노래도 하리라. 꽃 피는 한양섬 이뜨는 서울거리 앞남산 피는 구름 서울엔 너희련가. 이것은 최초로 공개되는 사진입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뻔했던 옛 모습이 이렇게 남아있군요. 참, 저 덕수궁을 경운궁이라고도 했었죠. 제가 10살 무렵만 해도 저런 자동차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땐 목탄 차도 있었습니다. 한 칸짜리 전차가 천천히 지나가고 거리는 커다랗게 비어 있었죠. 서울 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문득 이런 이 풍경이 이 흑백 사진처럼 현실에 겹쳐 보일 때가 있군요. 칼라 시대의 흑백 사진처럼 각별한 느낌을 주는 이 한옥촌이 제게만 정겹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걸까요? 토박이들이 남아서 살고 있는 것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내가 국민학교 다니기 전부터의 그 가회동과 지금 가회동과의 이미지가 변한 게 없어요. 들어오는 입구는 조금 변했으려나 뭐라도 요 동네 이 골목골목은 참 옛날 그대로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낙후됐지. 낙후됐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옛날의 그 정서를 물씬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동네가 과연 우리 서울에 몇 군데나 될까 싶어요. 지금은 그런 말은 안 쓰는데 외장 말기만 해도 소위 본관을 찾는다든지 자네 어디서 왔느냐, 자네 성이 뭐냐, 이제 이런 거를 좀 따지기도 하고, 이제 소위 좀 산다는 집에 들어가면은 대문을 두들겨도 우선 일어나라 하는 게 양반계책에서 나오는 얘기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서울을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 집에. 좋은 의미의 양반무라는 것이 토박이 삶의 기본 요소였습니다. 아랫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품위가 있었고 규모 있는 집안일수록 금약한 생활을 했었죠. 그런 것이 또한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소중한 갑오 한 점이 있는데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서울서 나서 서울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 모시고 서울에 오신 게 벌써 한 70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 말로 서울 토박이라는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이 하나를 보면은요, 이게 저희 조그마한 저희 집만의 가보입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시골서 올라오신 사람이 서울의 사랑방 출입하기가 얼마나 까다로웠는가를 아마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만리붕정이라는 제목으로 붙였지만은 사실은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낳으시고 천자문을 가르치시려고 이 천자문을 천 사람한테 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 질러서 하늘천 쓰시고 하늘천, 그리고 그 옆에 쓴 사람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도장을 받고, 이 조금 뒤로 가면은 꼭 물론 순서대로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서울 사랑방을 출입하시던 소위 이제 그 명사들, 서울의 토박이, 그분들이 이제 서울 토박이 중에도 뭐 서울 유명한 북촌의 그다음에 까다롭고 명필, 완고한 또 양반들에게 유명한 돌아가면서 의사, 한 또 잔씩 간혹 받은 정치인도 천자문. 계시고 뭐 그런 그것은 분들이 많이 앞으로도 노래돼. 전 지금 잘 여전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게 그런 소중할 분들이 가풍의 많이 산지입니다. 좋은 가풍은 훌륭한 교양이 되어서 멀리서 봐도 느껴지는 그 사람의 품격으로 익어갑니다. 어 선생은 집안에서 자연스레 익혀온 대로 문인화도 치고 난분도 갖고 글씨도 쓰면서 토박이 가풍의 운치를 좋은 글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서울 분이시죠? 그게 이제 소위 토박이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이 10대를 서울에 살았다고 하니까 네. 토박이가 아니라 토박이라고 이렇게 토를 열어 붙여야 한다고 그런 일이 있어요. 네. 그런데 뭐 하나도 자랑스러울 것도 없고 지금 뭐 나 같은 사람이 서울에 몇십만 명이 안 된대. 네, 사실 좀 드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박물관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진돗개처럼 이제 또 순종이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저 서울에 이제 뭐 하기야 뭐 지금 서울의 말씨가 다 서울 말씨지만은 원래 표준말 개념하고 좀 틀리게 원래 그 서울의 말씨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전에 서울말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무엇보다 비교할 때 네. 무엇보다 그런 걸 무엇보덤 이런단 말이야. 네. 무엇보덤 좋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뭘 하겠습니다 할 때 지금부터 이런단 말이야. 흔해요. 지금도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리로 가거라, 조리로 가거라 할 때 그 로가 루가 되죠. 요리로. 아. 근데 그것도 그 서울 말씨도 표준말이 아닌 것은 릴루가 돼 또 그게. 그 일부러나 이런 것인데 써보게 지금 되는군요. 그런 건 조금 적어졌죠. 그래 뭐 이제 서울 사람이라는 게 난 이게 무기력하고 네. 또 안 될 일 같은 거는 처음부터 할 생각을 안 해요. 예. 우격다짐으로 어떤 안 될 일을 되도록 만드는 거는 처음부터 없으니까 잘 살다가 어려워지면은 길바닥에서 그 장사도 늘어놓고 안 해요. 또 치면. 그래서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지. 문간방을 세를 줘.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아랫방을 세를 줘. 그래도 안 되니까 건넌방까지 세를 주네. 그래도 안 되면 팔고 낙향하는 거야. 그래서 서울 종로바닥에 살던 이들이 다 저리로 나가요. 문 밖으로. 네. 그 선생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어머님께 매를 맞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죠. 그런데 이제 내가 평생 우리 어머니의 뜻을 거역한 일이 현재까지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90이 내일 모레이신데 지금 네, 아직도- 살아계세요. 네, 참. 그런데 이제 내가 효하지 못하는 것만 한스럽고 죄스럽고 이렇죠. 그런데 내가 뭐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린다든지 그런 건 못해요. 못하고 있으나 어머님이 이제 그렇게 늙으셔서 기운이 시해가지고 계신데 지금 무슨 보약을 드릴 수도 없고 뭐 그런 게 자꾸 한스럽죠. 그래서 이제
내 이름자가 마침 효도 효자에다 착할 순자인데 네. 거기다 안일 불자를 붙여가지고 불효불선이라 효도도 아니하고 착하지도 않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내가 네. 붙자. 아동문학가로서의 그이는 토박이다운 외길을 걸은 셈입니다. 서울 토박이들은 분수에 맞게 체면을 차리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 무슨 이 종로통, 종로통. 종로통에는 주로 무슨 종로, 가게들이 있었습니까? 종로통 60년 전만 하더라도 고층 건물이라는 게 드물고 네. 벽돌 2층 집은 더러 간간히 있었죠. 벽돌 2층 집. 그 이제 양옥집이라 이랬지. 그리고 이제 기와집, 단층집. 그게 다 가게예요. 네. 그리고 주로 뭘 팔았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잡화. 자, 생활용품. 그렇죠. 잡화를 팔았죠. 그리고 이제 조끼를 지어서 파는 조끼빵. 이라는 게 지금 종로 네거리에 있었고 이제 갓 파는 집은 갓빵, 신 파는 집은 신전. 이게 전이 붙고 방이 붙고 이래요. 근데 가게가 방이야. 네. 응. 물건을 사러 가면은 신발을 벗어놓고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방석을 내놔요. 네. 앉으시라고. 그래서 그 가게 이름이 방이라. 아, 응. 그래서 예. 방이. 뭐 가게빵들이 늘어나던 무렵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종로통 운정가 네거리의 보신각이 지금보다 훨씬 커 보이는군요. 보신각을 중심으로 4대문 안에 저자거리가 이루어지고 경복궁 앞 큰 길 좌우에 육조 관아가 늘어섰던 데가 지금의 세종로입니다. 성문박 시장은 당시에 땔감이었던 나무가 주로 거래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의 종로 풍경이 이랬다고 합니다. 북청물장소 기억나시죠? 큰 우물이나 산 밑 바위 틈에서 길어다가 물장소를 해서 자녀들 교육비를 충분히 내고도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이 귀해서 이렇게 큰 개천으로 빨래 가는 것이 당시 아녀자들의 유일한 나들이었죠. 가마를 탈 여유가 없으면은 잠옷을 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여자분들이 외출을 할 때는 네. 아무래도 그 이 옷이라든가 이 매무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겠죠. 아, 신경 쓰고 말고요. 네, 이 버선을 순욱이라고 그러죠. 버선 요렇게 된 거. 네. 순욱만 바꿔 신어도 숭제 피고. 네. 네. 아주 예절이 있었죠. 대단했습니다. 예, 뭐 집에서 입는 옷 반드시 따로 있고 네. 어디 가는데 그러고 껑뚱초만은 이제 학교 갈 때나 네. 입었죠. 집에서는 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서 차차차차 이제 몸빼라는 게 네, 생겨가지고 그건 이제 네. 집에서 간편복이 네 어른 잔심부름 하든지 네. 네. 그리고 세상 없이 귀한 집 자식이라도 어른들 뭐 하시는데 잔심부름 뭐 이렇게 뭐 웬만한 건 하시면 아무개야 이리 와라 이리 오너라 이리 와 비워주세요. 네. 꼭 가리키는 거죠 은근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요,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런 기억이 얼핏이 난다. 선생님 기억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기 여자들을 부르는 이름, 이제 쉽게 말해서 요즘은 흔히 뭐 아무나 보고 저 아주머니, 할머니, 뭐 네. 아가씨 이러는데 네. 서울서는 그렇게 안 그렇게 했죠. 못했어요. 네. 네. 그래 이제 그 집 애기 이름을 안다면 아무개 어머니, 아무개 할머니 그러시고 저 만일에 그걸 모른다면 그분이 어떤 동네 사는지 네. 아무개 댁 네. 반드시 댁이 붙습니다. 네. 네. 가령 뭐 종로댁 무슨 어디 댁 네. 그렇게 이름을 네. 서대문 댁 네. 무슨 동대문 댁 그렇게 부르죠. 네. 그 서울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 여자. 서울 여자들의 특히 그 뭐 대표가 될 만한 그런 그 성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그런데요. 서울 여자들 말하자면 부녀자들이죠. 좀 예절 있는 것 같으면서 약간 다른 도의 사람보다 좀 까다로운 편이 있습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얄밉게 봐선 에휴 서울 깍쟁이 네.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좀 까다롭고 네, 까다롭기 때문에 깍쟁이 소리 네, 듣죠. 네. 예절을 좀 찾기 때문에 네, 네, 까다로워서 아이고 그 서울 깍쟁이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웃게 행동 나쁘게 하고 말버릇 고약하고 아주 고약한 이것처럼 거지 같은 깍쟁이. 네. 깍쟁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바쁘세요? 무슨 일입니까? 늘 무대 위에 서야 하는 예인으로서는 경우 따지기 좋아하는 토박이 기질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배우 오영경입니다 하고 말하게 된 것도 제가 배우 경력 20년 만인 40살이 넘어서였습니다. 이 무대는 아직도 조심스러운 저의 삶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죠. 그것이 진정한 삶터가 되려면은 서울이 품고 있는 매력들을 제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 향토 사학회 박사부. 그것은 바로 고향이요 감토로서의 서울에 대한 사랑의 의무면서 책임으로 느끼십니다. 풀섭에 반쯤 가려진 돌을 유심히 바라보는 일도 그래서 뜻깊게 느껴집니다. 백제가 이 한강변에서 나라를 세울 때에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살았는데 해산물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해산물 중에서도 이 소금이 제일 필요합니다. 이 소금은 왜냐면 이 집단 사이에서 지금은 참 냉장고에 있어서 뭐 식품을 갖다 뭐 참 부패되지 않다 하는 옛날에는 소금으로서 우리가 그 모든 걸 저장했기 때문에 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소금이 많이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만 지금 어떤 그 집권 국가가 생기고 집단적인 행동을 할 때는 분명히 이 소금은 많이 필요합니다. 글쎄 우리는 그 이름을 서울 향토사학회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서울에 무슨 향토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향토라고 하는 것을 꼭 시골로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내가 밟은 땅에서 살면서 지나온 역사를 생각하며 미래를 꿈꾸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고장에 사는 사람의 각자의 의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에 그 도읍을 한지 조선 왕조의 도읍을 한지 600년이 내후년이면 되는데 사실 그 매
1600년은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시작한 역사입니다. 이곳 서울을 수도로 정하고 좌묘우좌 궁궐 왼편에 나라를 위해 종묘를 세웠습니다. 조상의 은덕에 보답하며 경천애지 사상을 만백성에게 알렸습니다. 신성한 우물을 따로 두고 제사에는 이물을 썼습니다. 조상 모시는 정성이 그랬습니다. 궁궐 오른쪽에 세운 사직에서는 백성들을 위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죠. 궁궐을 짓고 성곽을 쌓아서 문을 내는 일에도 뜻을 두지 않는 것이 없었죠. 동서남북 대문에 인이예지를 깃들였습니다. 북문인 홍지문이 없어졌지만은 고신각은 믿을 신자가 들어있는 종로로 건재해 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철학은 백성들이 근심 걱정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데 있었습니다. 초야에 묻혀서 맵고 쓴 줄 몰래라. 도읍지의 대강이 갖추어지고 이제는 개천을 이옵니다. 도송중앙을 흐르던 청계천을 다스리기 위해 다리를 세웠습니다. 1958년 청계천 복개공사 때 옮겨놓은 이 다리는 청계천의 다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마루목골로 다듬은 교각은 물의 저항을 이기고 경신지평의 수위표는 홍수를 방지했습니다. 그 지혜가 새삼 섬세하게 느껴집니다. 수표가 새겨져 있는 수표교를 꼼꼼히 돌아보고 또 건너가 보면은 벌써 옛사람의 가슴으로 닿아 있는 다리 하나가 제 가슴에도 놓이는 듯합니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제도 교육의 한계성 때문에 제대로 풍수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릴 입장에 있질 못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렇게 다니면서 살펴보니까 옛분들의 슬기가 지혜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넘어 있더라.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선인들이 하다못해 뭐 이 서원 하나 객사 하나 혹은 좀 사찰 하나 앉은 자리가 그냥 보통 무슨 요즘 사람들처럼 편의 위주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참 깊이 생각하고 또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집 하나를 안 쳐도 안 쳤더라. 부처 하나를 모셔도 그렇게 모셨더라. 이것이 우리 선인들의 좀 깊은 사색의 그런 결과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아주 사색하고는 거리가 멀고 모두 표피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모두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의 혼란이 더 오는 게 아닌가. 옛날 사람의 말없이 존재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는 겸허한 생각. 공들여 세운 도읍지 서울의 변모는 세월이 갈수록 그 행보가 점점 빨라져 갔습니다. 어떤 원칙이나 계획도 없이 그것은 비바람처럼 느닷없이 몰아치고 다가왔습니다.
서울이 산업사회의 모습을 띠기 시작하면서 완고한 신분 계급 사회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동대문 밖에 세워진 화력발전소는 미국이 전차 부설을 위해서 건립한 것이었습니다. 선교의 전당으로 세워진 명동성당은 개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대주의의 상징 모화관을 독립협회가 민족 자존심 고취를 위해 독립문으로 바꾸어 세웠고, 일본이 침략의 마각을 차츰 드러내기 시작했던 무렵에 덕수궁 화재는 일본의 고의적인 방화라는 소문을 낳았습니다. 드디어는 우리 민족의 삶터 그 주축에다가 통간부를 세웠습니다. 전통적인 서울의 모습은 결정적으로 1930년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929년에 일제가 이른바 당시 그 조선 총독부죠. 여기가 주관이 돼가지고 경복궁 안에다가 조선 박람회라는 것을 열 때, 그때의 경복궁 안이 부서지면서 서울의 전통적인 모습은 한 구석으로부터 허물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하면 일본 사람들이 이 경복궁 안에다가 조선 박람회라는 걸 만든 바로 그 설계 도면입니다. 여기 이른바 그 총독부, 지금 중앙국립박물관, 이 총독부가 여기 있고, 광화문에 그 문이, 정문이 여기 있었던 문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각들, 이것은 모두 그 박람회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슨 영빈관, 육해공군관, 동경관, 동경이라는 건 저희들 그 일본의 동경입니다. 이래가지고 경복궁 안을 그저 벌집수 전원 듯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하나의 그 상징적인 무력 강국 일본의 100년 전과 지금의 위협적인 기세는 단아한 서울을 지켜나가려는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한강으로 해서 그 쓰라린 변모를 견딜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물길이 지워진 것은 한강변에 은성했던 옛 나루들과 그 나루터를 중심으로 열리던 큰 시장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한가병 씨 넘으셨죠? 네, 넘었습니다. 상당히 젊어 보이십니다. 근데 그러면은 쭉 서울에 사셨죠? 네, 서울에 저 5대째 살고 있습니다. 5대잖아요. 네. 아유, 그러면 정말 서울 토박이시다. 서울 토박이 중에서도 바로 그러면 이 근처에 사셨습니까? 네, 서강에서 살았습니다. 서강이요? 네. 서강 마포 요 네, 네. 근처에서 네. 사셨군요. 그러면 그야말로 참 마포 토박이시네. 토백이죠, 뭐. 그럼 그때 그 저기 뭡니까 배들이 들어올 때, 네. 배들이 들어올 때 왜 떠날 때는 왜 풍어제 지내고 그러는 식으로 이 고기를 잔뜩 싣고 온 그 어선들이 뭐 와서 이 놀이도 하고 그랬습니까? 네, 그것도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아, 그러세요? 네. 네. 근데 그 어린 시절에서 뭐 그건 지가 뭐 그걸 갖다 일일이 그걸 갖다 기억하고 좀 더지만 그때는 전부 저희 풍어제 비슷하게 노래들을 하고 있더군요. 네. 그 뭐 깃발 날리고 네. 거기서 뭐 네. 그럼 배 안에서 춤추고 그랬어요. 네, 배 안에서요. 노래하고요. 노래하고요. 네. 그때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요. 송파는 서울과 경기도 광주를 잇는 한강 남한의 큰 나루였습니다. 거부와 거상이 많은 큰 시장이 섰습니다. 부유한 상인들이 탈놀이를 지원하고 그 놀이 구경 때문에 구매력이 활성화되었죠. 옛 나루터가 지금은 전국의 민속 문화를 부려놓는 곳이 된 것은 새로운 가을을 느낍니다.
타락한 양반, 처첩간의 갈등, 노장놀이가 보여주는 지배층에 대한 익살과 야유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민중의 공동체 놀이는 이제 서울의 새로운 명소에서 대대로 전수될 것입니다. 일몰의 거대한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서울은 썰물처럼 모습을 환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마포 이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객가니까는 그쪽에서 이제 이 생선 장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지게에다가 생선을 더시고 생선 비우들은 생선 비우슈 딱 이게 뭐 있지? 이렇게 외우고 이제 가면은 생선 장수하고 부른단 말이야. 이제 물론 비웃은 이제 청어를 비우시라고 그러는데. 그 자반 아시 자반 절인 거. 고등어 말고. 그렇지 고등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생선 이제 소금에 절인 거. 그 자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반도 가지던이죠. 그 생선 장수 그러고서 이제 부르면은 저 자반 고등어 자반 한 손 주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 손님 오셨군요. 그런단 말이야. 손님 오신 거 어떻게 해? 그 숟가락 몇 개인지 다 한다고요. 그 단골 장사꾼들이. 그렇지 날마다 다니까. 날마다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래. 그래서 어떻게 아냐면은 어저께 한 손을 샀는데 그 집 식구로서 그 자반 한 손을 다 먹을 리가 없는데 또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손님이 와서 다 먹었구나. 이런 그 풍류가 있었습니다. 자, 한잔 하실래요? 밤 포장마차는 때로는 작은 고향 같은. 아이고 오늘 정말 난데. 누가 고향이 어디슈 하고 묻던 시절도 지나갔습니다만 제가 너무 고향 또 토박이 운운하는 겁니까? 서울의 참것을 함께 아끼고 나누는 우리는 고향이죠. 이제부터는 서울이 고향이라고 크게 얘기하십시오. 그때는 그 건장한 그 버스 차장이 남자였다고. 걔 괜히 그 몸 자랑하느라고 여기다 둥둥 걷어 붙이고는 과무소용 왕도 막 보유. 니루 시원한 게 쉬워라. 그거 기억나십니까? 서울 올라오실 때 그거 있었어요? 없었죠. 저는 어려서 시골 살았어요. 그랬어요. 그런 건 못 보셨겠네. 그 만원 버스에 그다 마지막에 여학생이 이쁜 여학생이 타면 오라 그러고 올라탔지. 아이고 이거 아이고 손님 오셨네. 서울 신화위, 그것은 격렬하고도 궁금합니다. 연주 현장에서 출발한 교파음은 멀리 날아가다가는 어우러져서 화음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은 기도처럼 뜨거운 열망을 외칩니다. 신화위는 그렇게 서울을 노래합니다. 야 5천야 자야 1분 5천